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국어의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3, 4등급 대 학생들이 외국어 시간대 시간이 부족하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나아가서 그럼 이러한 학생들이 시험 시간을 100%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은 첫 번째로 맨 마지막에 제일 강조하셨던 이제 분석을 해봐라 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고, 이전에 오답률 등을 활용해서 쉬운 문제 위주로 풀어보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시험지를 샅샅이 파헤쳐 보면서 이 시험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좀 취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형들의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별로 나한테 맞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를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었네요. 완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죠. 네,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 때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때려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시험을 반드시 풀어내는 그런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한껏 해놨는데,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실전에 적용해서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 구조를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걸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그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지 그 단계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수능 구조가, 물론 수능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하게 되면은 국어 교육 전반에서 무엇을 다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 왜냐면 국어 공부 12년 동안의 완성이 결국은 수능에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은 결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크게 그 영역을 나누면 독서, 문학, 그리고 화작, 언매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면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시험 구조를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오답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가 분석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 갈래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미리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들이고 접근하기 쉬운 그 갈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서 이론이 되겠지? 그리고 그 화법 3세트, 그 다음에 언어 매체에서도 매체 2세트. 그러면 그거를 22문제를 다 마치기 위해서는 그 좀 쉬운 세트들을 내가 완벽하게 계속 이해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3, 4등급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다 보면은 그게 확장이 돼서 나머지 좀 그거보다는 이쪽 세트는 좀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거야, 아마. 자꾸 연습을 한다면. 이제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세트들로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거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보는 게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국어 국문학과 이런 데에서 배우는 국어랑 수능 국어는 기술적으로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내가 이 수능이라는 적을 이기려면 이 적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을 저는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과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선생님을 배웠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저도 선생님께 국어 수업을 들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네가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고 나서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어느 파트에서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빠짐없이 메모를 해둬라.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사실 국어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범위만 해도 엄청 많아요.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지금 통합되니까. 또 독서 내에서도
갈래가 다양하고 문학 내에서도 갈래가 다양한데 이 너무 많은 적들을 한 번에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자면 스스로 이게 등급을 내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80분 동안 공부 시간을 확보해 두고 스스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쭉쭉 쌓아 나가는 거죠. 기출문제가 됐든 교육청 문제가 됐든 쭉쭉 쌓아 나가가지고 뭔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은 훨씬 더 한눈에 보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하게 사회 지문만 독서해서 계속 틀린다. 그러면은 사회 지문을 위주로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내가 이야기를 듣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적이라는 표현을 했잖아. 되게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 갑자기. 근데 나는 어떤 식으로 적도 처음에는 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하잖아. 그런데 적을 제대로 상대를 하다 보면 그 적이 친구가 돼.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국어가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하나 공략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무엇이 취약하고 내가 이것이 무엇에는 좀 자신이 있다라는 게 분명해지거든. 그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분명해지다 보면은 자꾸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2등급, 1등급 그 범위로 확장이 되는 거지. 네, 일단 뭐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표현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 수험생으로서의 생활을 진행했던 입장에서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좀 힘들었었고 모든 시험이 이제 저를 공격하기 위한 적처럼만 느껴졌었는데, 그렇죠.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시험 보는 이러한 시험지를 적대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시험지를 공감하고 교감해가지고 어떻게든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능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점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에 자신이 있고 뭐에 취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그러니까 금년 안에는 만약에 고3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가 어떤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데이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방학 때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기존에 모의고사 풀었을 때 결국은 정답과 오답을 체크를 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는 좋은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어떤 분야에는 퍼센테이지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할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각각의 상황 중에서 취약할 경우에 대한 공부법 같은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화작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네, 그럼 쭉 해가지고 일단 뭐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화법과 작문 문제풀이가 좀 취약한 것 같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부 방법을 통해서 보완해 볼 수 있을까요? 화법과 작문에서 이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화법 세트에서는 누구나 한 번씩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화법은. 네네. 왜냐면 화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발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이거는 내용 파악과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들을 좀 읽어 나가면은 순수하게 이제 내용 파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좀 해볼 만하고, 그런데 이제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 세트에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발표 기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뭐 비언어적 표현, 뭐 준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에서 많이 구성이 되거든. 그래서 발표에 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은 좀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토론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입론이 뭔지, 뭐 반론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는 좀 살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뭐 등급에 상관없이 교과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온 그 내용만 읽어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 네, 이게 화법과 작문이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
개념량이 적은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론, 일명 이런 말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와 매체만큼은 당연히 안 되지만, 화법과 작문도 분명히 개념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있어. 암기해야 될 어떠한 표현들도 있고, 따라서 그냥 무작정 화법과 작문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무작정 그냥 대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능 특강 화법과 작문 페이지 앞쪽에 보면 한 두세 장 정도에 걸쳐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화자가 뭔지 이런 거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은 뭔지, 또한 발표 기법엔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문제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화법과 작문을 택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작문 파트가 더 곤혹스러워. 곤욕스럽군요. 왜 그러냐면 작문 파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일단 너무 길고, 그리고 그 작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글을 쓰는 거잖아. 근데 사실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파트를 학생들한테 테스트하려면 직접 말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글을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를 지면으로 나타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작문 파트가 상당히 어렵게 나와.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왜 어렵냐면, 일단 작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어지고, 대부분의 그 나오는 글들은 초고가 나오거든. 초고. 그러니까 초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글을 완성하기 전에 한번 써보는 그런 글들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초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초고와 관련된 수정 부분, 그리고 글을 완성시킬 때의 그런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그 선지와 그리고 다른 보기에 해당되는 뭐 그래프라든지, 그리고 관련 뭐 전문가 인터뷰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연결을 시켜서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지, 평상시에. 그러니까 너무 화법과 작문을 만만하게 바라보고, 아마 대부분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대부분 엄매 같은, 이제 간혹 가다가 3, 4등급 학생들 중에서도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 3, 4등급 학생들은 이 화작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거야. 그래서 작문은 제일 핵심은 뭐냐면 초고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일단 안고 들어가는 거지. 이거 수정하는 부분이 나오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언어와 매체를 수능에서 선택했지만, 제가 또 내신 화법과 작문 전교 1등이었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열심히 굉장히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내신을 하기 위해서. 저도 느꼈어요. 사실 화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발표 이런 거라서 내용을 쓱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비교적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문은 아니죠. 그냥 초고라는 점 때문에 반드시 수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자료를 해석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어요. 보통 이제 45번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던데, 보기에 놓고 기역, 니은, 디귿, 자료들을 배치를 해놓고 이 자료를 사용해서 이 초고를 이렇게 보완할 건데 이 말이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큰 문제인 게, 어디에서 이걸 꽈서 틀리게 할지가 굉장히 다채로운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문 자체도 이제 선지 자체도 좀 긴 편이고, 그래서 사실 뭐 수능 특강이라든지 다양한 교재들 보면 이렇게 자료 해석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 있잖아요. 만약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초고를 읽고 나서 이제 문제의 선지 같은 걸 직접 풀어보기 전에 자료를 먼저 스스로 좀 분석을 해보고, 좀 단순하게 문제풀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글 읽어보고 나서 이때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완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능동적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38번부터 시작되는 그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얘기할 1등급, 2등급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이 같이 연결이 돼.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그거는 뭐 1, 2등급에 상관없이 오답률 1위가 바로 화법과 작문에서 나왔거든. 45번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수능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그렇게 출제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거든. 이 수능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한번 나누어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늘은 핵심이라고 보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독서, 문학, 뭐 언어와 매체 이쪽은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법 이런 쪽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화법과 작문을 좀 깊게 본 것으로 문제 분석은 좀 마무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024학년도 화법과 작문 4학년도 수능 화법과 작문 4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제 기억상 선생님이 내신 대비한다고 저한테 한번 풀리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한 3번인가 만에 답을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모 강사들 혹은 모 선생님들이 언어와 매체를 하는 친구들은 되게 고능한 친구들, 화법과 작문은 쉬운 전능한 친구들이 하는 과목 이렇게 약간 프레임을 씌운다는 전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언어와 매체가 개념량이 좀 있고 화법과 작문은 개념량이 좀 부족하고 차이지 오히려 만약에 저한테 시킨다고 하면은 저는 똑같은 시험을 비슷하게 준비하고 보더라도 화법과 작문을 언어와 매체보다도 못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법과 작문한다고 해서 이게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만만하게 봐야 될 과목은 일단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화법과 작문을 내가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만점 맞는 학생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볼 수 있는 과목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일지라도 문제를 어렵게 내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 그러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문제를 출제하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잘 분석을 해본다면 그게 전이가 돼서 확장이 되고 다른 갈래로 확장이 돼서 자세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은 좀 강조하면서 마칠까 해요. 네.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는 3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등급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 왜 시간이 부족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봤었고, 지난 시간에 완주라는 개념, 분석이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좀 던져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능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수능 문제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3,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마치 약간 점수를 확보하는 초석처럼 활용할 수 있는 화법과 작문 파트에서 화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작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진심으로 충고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 시간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1등급에서 2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김세준, 네, 복쌤입니다. 감사합니다.